65의 어머니가 평생을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으며 모은 피 같은 돈 2억 원을 꺼내 아들의 신혼집 계약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아들의 행복한 인생을 여는 시작이자 자신의 평온한 노후를 위한 보장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대출금을 갚은 지 고작 반년 만에 며느리와 함께 증발하듯 사라져 해외로 도주해 버릴 줄은 말입니다. 그녀가 그 아파트 문 앞에 섰을 때 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아이들은 연락 두절이 되어 없는 번호라는 신호음만 들려왔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저 사기당하고 버림받은 채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5년 후 아들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집의 가치가 수십억 원대로 폭등했다는 소식을 말입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돈을 챙기려 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법원의 판결문과 어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아들의 얼굴을 그 자리에서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더 이상 묵묵히 희생만 하는 착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되찾으려 합니다. 그녀는 상상조차 못한 반격을 준비해 이 불효자에게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수업을 가르쳐 주려 합니다. 5년 전에 이미 서명해둔 현명한 계약서 한 장, 그리고 60개월의 피땀 어린 대출 상환 기록이 담긴 통장 하나. 이 수십억 자산 쟁탈전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주인일까요? 지금부터 친밀함과 배신이라는 폐허 위에서 한 어머니가 지혜로서 어떻게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5입니다. 공기업인 KT에서 정년 퇴직한 지 정확히 5년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에는 큰 풍파가 없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공기업 직원들이 그렇듯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바란 것은 오직 안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외아들 박민준을 홀로 키워냈습니다. 다행히 퇴직 후에는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와 혼자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이제 남은 인생 편안하게 즐길 일만 남았다며 말이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에어로빅을 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화투도 치며 소소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근심할 일도 없는 한가로운 나날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그 거창한 창업 계획을 제게 늘어놓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후텁지근한 여름 오후였습니다. 거실에 선풍기가 힘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제 평생의 전 재산을 낡은 등나무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월급을 쪼개고 아껴 모은 정기예금 증서들, 만약을 대비해 이 악물고 들어둔 색바랜 저축성 보험 증권들, 그리고 남편이 떠나며 남겨준 얼마 안 되는 유산이 담긴 통장까지 저는 떨리는 손끝으로 종이 한 장 한 장을 세고 또 세었습니다. 그 종이들은 제 인생의 한 조각이자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세어보고 또 세어봐도 정확히 2억 원이었습니다. 공기업에서 평생 근무하며 입고 싶은 옷 안 사 입고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모은 제 전부였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큰 병이 들거나 거동이 힘들어지면 간병인이라도 써서 남에게 패끼치지 않고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하려고 준비해둔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그토록 신중하게 그것들을 확인했던 이유는 제 아들 민준이가 이 모든 것을 빌려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와 며느리 지은이는 백화점에서 산 고급 한우 세트를 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지은이는 살갑게 제 팔짱을 끼며 꿀 바른 듯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점점 좋아지시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그들이 이렇게 친한 척을 할 때는 항상 부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 식탁에서 민준이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 한국 시장은
너무 좁고 경쟁이 치열해서 비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기회는 동남아시아에 있다더군요. 대학 동창이 베트남에 공장을 차렸는데 불과 몇 년 만에 떼돈을 벌어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침을 튀기며 했습니다. 엄마, 민준이의 눈빛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야망이 번들거렸습니다. 저도 나가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지은이랑 다 상의했어요. 우린 캄보디아로 갈 생각이에요. 거긴 인건비도 싸고 기회도 많아요. 공장 하나만 제대로 돌리면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흥분으로 붉게 상기된 아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화제를 돌리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행이랑 상담을 해봤는데요. 청년 창업 대출을 받으려는데 한국의 확실한 담보물, 그러니까 우리 명의의 부동산이 하나 있어야 신용이 생긴대요. 그래야 나중에 자금 융통하기도 쉽고요. 옆에 있던 며느리 지은이가 눈치 빠르게 말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손 벌리려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 낡은 빌라는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그러니 어머님이 지금 저희 신혼집 계약금만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집을 장만해서 더 든든한 마음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 인생을 갈아 넣어 키운 외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리는 청사진은 너무나 달콤하고 유혹적이었습니다. 금이 환영하여 돌아올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자식이 출세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옆집 사는 순자 언니는 이 이야기를 듣고 득달같이 달려와 저를 말렸습니다. 영자야, 너 노망 났니? 내 연금으로 잘 살고 있는데 그 2억 원이 어떤 돈이야? 네, 목숨 줄이고 자존심이야. 그걸 몽땅 내주면 어떡해? 저는 순자 언니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걱정도 팔자다. 나한테 자식이라곤 민준이 하나뿐이잖아. 내가 자식 안 믿으면 누굴 믿어. 걔가 성공하면 내 노후는 걱정 없지. 그리고 나 연금 나오잖아. 굶어 죽진 않아.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이 있으니 목돈을 털어 아들의 꿈을 지원하는 것은 확실한 투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도박판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순간 이미 패배는 예견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 평생의 저축, 그 2억 원의 노후 자금을 털어 경기도 신도시에 지어지는 새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아들의 찬란한 미래로 가는 입장권을 사준 셈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성공과 저의 안락한 노후를 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제가 제 손으로 산 것은 장장 5년에 걸친 착취와 버림받음, 그리고 악몽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집을 고르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그는 서울 근교 신도시의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매매가는 8억 원 정도, 방 3개에 화장실 2개, 구조도 좋고 지하 주차장도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집을 보러 간 날, 며느리는 제 팔짱을 끼고 민준이는 가슴을 치며 호언장담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계약금만 먼저 도와주시면 남은 대출금은 제가 다달이 갚을게요. 절대 엄마 신경 쓰게 안 해요.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하는 부부의 모습에 제 마음의 짐도 덜어졌습니다. 곧 계약날이 다가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민준이와 지은이는 서류에 서명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는 은행에 송금할 준비를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수속을 담당하던 강 법무사님이 저를 슬쩍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강 법무사님은 제 사별한 남편의 절친한 친구이자 베테랑 법무사였습니다. 그는 근심 어린 눈으로 저를 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재수 씨, 제가 오지랖인 줄 알지만 한마디만 할게요. 이 집 계약금 2억 원, 전부 재수 씨 돈이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출금은 민준이가 갚는다지만 액수가 만만치 않아요.
정말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쩝니까? 진명이는 애들 앞으로 해놓고 돈은 재수 씨가 다 냈는데 법적으로 재수 씨는 아무런 보호도 못 받아요. 강 법무사님의 말은 작은 바늘이 되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입으로는 아유, 도련님도 참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요 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순자 언니가 해준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평생 남을 해코지한 적 없지만 그렇다고 남을 의심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뿐인 아들을 상대로 방어를 생각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법무사님의 다음 말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재수 씨, 모자 사이 이간질하려는 게 아니에요. 친한 사이일수록 셈은 정확해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큰 돈은요. 이를 명확하게 해두는 게 오히려 가족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는 제게 묘안을 하나 주었습니다. 송금 절차를 밟을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기다리고 있던 민준이와 지은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지은아, 엄마는 너희 창업 지지하고 믿는다. 그런데 한 가지 상의할 게 있어. 둘은 순간 긴장한 듯 했습니다. 저는 느긋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2억 원, 엄마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희한테 빌려주는 걸로 하자. 우리 가족이니까 이자는 안 받으마. 대신 차용증 하나만 쓰자. 나중에 너희 사업 대박나면 엄마한테 갚을 근거는 있어야지.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집은 엄마 돈이 주로 들어간 거니까 일단 너희 명의로 등기는 하되 우리가 명의신탁 약정 같은 걸 하나 공증 받아두자. 엄마 죽고 나면 자연스럽게 너희 것이 되겠지만 엄마도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잖니. 너희도 이해하지? 사무실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의 입꼬리가 내려갔고 눈빛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민준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못 믿으세요?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를 써요? 남들이 알면 흉봐요. 가족이니까 더 확실히 해야지. 저는 강 법무사님이 알려준 대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널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널 보호하려는 거야. 만약 너희 사업하다가 문제 생기면 이 서류들이 이 집은 너희 회사랑 상관없다는 걸 증명해 줄 수도 있잖아. 다 너희를 위해서야. 너희를 위해서라는 말에 그들은 반박할 명분을 잃었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억울함과 계산이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2억 원이라는 거금 앞에서 그들은 타협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노인네 비위나 맞춰주는 종이 조각일 뿐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등기부등본에 자기들 이름이 올라가는 이상 주도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었겠지요. 그렇게 강 법무사님의 입회하에 우리는 그들이 보기엔 형식적인 하지만 제게는 훗날 유일한 동아줄이 될 2장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과 송금 영수증 원본을 은행 대여금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에 짐을 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꿈도 지원하고 내 노후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제 상상보다 훨씬 추악하며 제가 아들을 위해 깔아준 꽃길의 끝은 찬란한 미래가 아니라 저를 버리고 도망칠 낭떠러지였다는 것을요. 새집에 입주한 후 반년 동안은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하고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는 제 보답이라도 하듯 지극정성으로 효도했습니다. 주말마다 새 차를 몰고 와 저를 신혼집으로 모셔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을 모델하우스처럼 꾸며놓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한 상 가득 차려냈고 아들은 곁에서 살뜰하게 챙겨주며 창업 계획을 조잘거렸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공장 설계도예요. 태블릿 PC를 내밀며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도면을 보여줄 때면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첫 물건 나오면 엄마한테 제일 먼저 가져다 드릴게요. 그럴 때면 제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친구들도 이제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어 호강한다고 말이죠. 민준이는 약속대로 매달 대출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았습니다. 이체 내역을 캡처해서 보내주며 엄마, 연금은 엄마 용돈으로 다 쓰세요.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들이 만들어준 달콤한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년 후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저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전까지는요. 김영자 고객님 되십니까? 수학이 넘어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보증인으로 되어 계신 주택담보대출이 2개월 연속 연체되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납입되지 않으면 경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매라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 아들이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요. 고객님, 전산상으로는 2개월 연체가 확실합니다. 전화를 끊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준이가 바빠서 깜빡했나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조한 기계음 없는 번호라니 불안감이 엄습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거미줄처럼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열쇠를 챙겨 택시를 타고 아들의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려 바꿨을 거야. 해외 출장 가서 신호가 안 잡히는 걸 거야. 하지만 헐떡이며 도착한 아파트 1101호 앞. 벨을 아무리 눌러도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예비 열쇠로 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건 텅 빈 공간의 먼지 냄새뿐이었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옷가지며 생활용품은 싹 사라지고 덩그러니 남은 가구들만이 어둠 속에서 저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말도 없이 사라졌나? 떨리는 손으로 사돈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어른은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저도 잘 몰라요. 애들이 급하게 외국 가서 사업한다고만 하고 어디로 갔는지는. 전화를 끊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동네 정보통인 순자 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말이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영자야, 마음 단단히 먹어. 민준이게 베트남인이 캄보디안이 간 거 아니래. 카드빚 잔뜩 지고 야반도 주하듯 호주로 튀었대. 이민 간 거야. 호주. 그 멀고 낯선 땅. 텅 빈 아들네 집거실에 앉아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창업이니 성공이니 하던 건 모두 저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내 모든 걸 바쳐 키운 하나뿐인 아들은 처음부터 이 집을 책임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2억 원을 뜯어내 호주로 도망칠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멍청한 늙은이는 전 재산을 바친 것도 모자라 20년 상환, 원금 6억 원이 넘는 빚더미까지 껴안게 된 것입니다. 은행에서 날아오는 독촉장은 제 남은 인생을 수장시킬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집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분노가 치밀었다가 억울함에 가슴을 쳤다가 결국 뼈아픈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평생 남을 속인 적 없이 살았는데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배신당하다니. 날이 밝았을 때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제 그림자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핸드폰에 찍힌 은행 독촉 문자를 보며 저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포기하는 것. 은행에 대출금을 못 갚겠으니 경매로 넘기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빚은 사라지겠지만 제 피 같은 2억 원도 공중분해될 것입니다. 아들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겠지만 호주에 있는 놈을 잡아 돈을 받아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벽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하나는 감정의 계산기, 하나는 돈의 계산기였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당장 이 집을 날려버리고 싶었습니다. 놈이 돌아갈 곳을 없애버리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평생 숫자를 다루는 일을 했던 제 이성은 다른 계산을 내놓았습니다. 집값 8억, 내 돈 2억, 대출 6억. 지금 경매 넘기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낙찰될 테고 은행 빚 갚고 나면 나한테 돌아올 돈은 0원이다. 내 2억 원은 증발한다. 2억 원. 남편과 제가 평생 안 먹고 안 입어 모은 돈. 제 노후의 전부. 아들의 죄 때문에 제 과거의 노력까지 쓰레기통에 처박을 순 없었습니다. 그때 미친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집을 지키자. 불효막심한 아들놈 때문이 아니라 내 돈 2억 원을 찾기 위해서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매달 대출 원리금만 거의 200만 원, 제 연금 200만 원을 몽땅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생활비는 0원이 됩니다. 아프면 병원도 못 가고 옷 한 벌 못 사는 생활. 20년 동안 이어질 고행길.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하루 종일 빈집을 서성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곳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경매의 제물로 바치는 대신 저의 족쇄이자 희망으로 삼기로 말입니다. 그날부터 예순의 은퇴자 김영자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슬픔과 원망을 접어두었습니다. 감상에 젖을 시간조차 없었으니까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인력사무소로 옛 동료들에게로 일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다녔습니다. 제 목표는 오직 하나, 돈을 벌어 대출금을 갚는다. 저는 집 근처 식당 주방, 설거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뜨거운 김과 음식물 쓰레기 냄새 속에서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았습니다. 일이 끝나면 곧바로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출근해 밤 10시까지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손님들을 상대하며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 있었습니다. 매일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면 씻을 힘도 없이 잠들었습니다. 생활비는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은 모두 끊었습니다. 밥값, 차값이 아까웠으니까요. 식사는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싸오거나 마트 폐기 직전에 김밥으로 때웠습니다. 옷은 퇴직 전에 입던 것들이 해질 때까지 입고 꿰매 입었습니다. 감기 몸살이 나서 열이 펄펄 끓어도 병원비가 아까워 약국에서 판피린 하나 사 먹고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밤이면 남편 사진을 붙들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다. 내가 바보 같지? 하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눈물을 닦고 전사가 되어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60회차의 대출금을 단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갚아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세월 속에서 저는 변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일말의 그리움이나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음은 굳은 살처럼 단단해졌고 오직 내 돈과 내 존엄을 찾겠다는 차가운 이성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러 제가 70살이 되었을 때 기적 같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가 사는 신도시 지역에 GTX 노선 연장과 대규모 역세권 개발 계획이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구역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건축이 결정되었습니다.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생기고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젊은 추진위원장이 나와 설명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번 사업은 조건이 파격적입니다. 현금 청산을 원하시면 시세에 보상금을 더해 현재 30평형 기준으로 15억 원 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입주권을 선택해서 나중에 완공될 랜드마크 아파트 40평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미래 가치는 20억, 아니 30억이 넘을 겁니다. 설명회장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구석에 앉은 저는 기쁨보다 불안이 앞섰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는 여전히 5년 전 도망간 아들 박민준이었으니까요. 이 엄청난 보상금이 법적으로는 저와 상관없는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5년간의 개고생이 죽돼서 개주는 꼴이 될까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불효자가 피 냄새 맡은 하이에나처럼 나타나 모든 걸 가로채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즉시 강 법무사님을 찾았습니다. 5년 전 그 서류들이 담긴 누런 봉투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무사님, 솔직히 말해줘요. 아들놈이 돌아오면 저는 한 푼도 못 건지는 건가요? 강 법무사님은 돋보기를 쓰고 제가 가져온 서류들, 그리고 5년치 통장 거래 내역, 제가 낸 재산세, 영수증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참 뒤 그가 고개를 들며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수 씨,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이 차용증이 있고 명의신탁 약정서 내부 계약서가 있어요. 무엇보다 지난 5년간 재수 씨 통장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대출금이 나간 기록,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걸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됩니다. 실질적인 소유주가 재수 씨라는 걸 법원이 인정해 줄 겁니다. 박민주는 이 재개발 이익 10원 한 장 못 가져갑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5년간 뭉쳤던 어깨에 근육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이 남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법이라는 무기와 피땀으로 증명한 5년의 세월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재건축 소식은 태평양을 건너 호주까지 전해진 모양입니다. 조합원 동의서를 걷기 시작한 그 주에 연락 두절이었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마트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 소파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훌쩍 커버린 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 그는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피부는 검게 그을렸고 눈가엔 주름이 자글자글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도 촌스러운 차림에 고생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민준이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으며 통곡했습니다. 엄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며느리도 덩달아 눈물을 찍어내며 아이에게 할머니한테 인사드려라고 시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호주에서 사기당하고 정말 죽을 고생했어요. 민준 씨가 매일 밤 어머님 보고 싶다고 울었어요. 면목이 없어서 연락도 못 드리고 저는 내려다 보았습니다. 무릎 꿇은 아들을 보는데도 마음이 차가운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반가움도 안쓰러움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5년 전 그 빈집에서 이미 죽어버렸으니까요. 일어나라. 좁은 집에서 뭐하는 짓이냐. 저의 싸늘한 반응에 그들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며칠간 그들은 제 좁은 집에서 기생하며 온갖 아양을 떨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안마를 해대며 개과천선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지난 5년의 대출금 이야기는 입 뻥긋 안 하더군요. 그저 호주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늘어놓으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민준이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재건축 동의서를 들고 와서는 해벌쭉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동의서에 도장 찍었어요. 조합장님 말로는 다음 달에 이주비랑 보상금 일부가 나온대요. 그 돈 나오면 엄마 편하게 사실 오피스텔 하나 얻어드릴게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저 다시 한번 사업 제대로 해보려고요. 이번엔 진짜 자신 있어요.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그 집과 보상금이 당연히 자기 것인 양 떠들었습니다. 5년 동안 그 빚을 누가 갚았는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동의서를 뺐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돈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든지. 드디어 보상금 신청 및 서류 접수 날이 되었습니다. 조합 사무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준이와 며느리는 제일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나와 동네 사람들에게 으스댔습니다. 저희 곧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요. 유럽 여행부터 다녀와서요. 옆에 있던 순자 언니가 걱정스런 눈으로 저를 찔렀지만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민준이는 의기양양하게
신분증과 도장을 창구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1101호 소유주 박민준입니다. 보상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민준님, 죄송하지만 직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보상금은 박민준님께 지급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등기권리증에 내 이름이 박혀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당신들 일 똑바로 안 해? 며느리도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고소할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소란이 일자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민준이 뒤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분은 실수한 게 없습니다. 그 집 주인은 당신이 아니니까요. 뒤를 돌아본 민준이의 눈에 저와 강 법무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강 아저씨? 강 법무사님은 무시하고 두툼한 서류 뭉치를 직원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김영자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판결문 하나를 꺼내 들고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매수 자금 2억 원, 전액을 김영자 원고가 부담하였으며 이후 60개월간의 대출 원리금 및 재반 비용, 전액 또한 김영자 원고가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 박민준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어떠한 금전적 기여도 하지 않았으며 5년간 악의적으로 유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김영자 원고를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본 재건축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이익이 김영자 원고에게 귀속됨을 판결한다. 사무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아들 부부에게 꽂혔습니다. 민준이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며느리는 악을 썼습니다. 이 늙은 여우가 우리를 속였어.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그녀의 비명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저는 동요하지 않고 창구로 걸어가 제 신분증과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십억의 보상금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 5년 뼈가 으스러지게 일하며 지켜낸 제 인생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아들 부부는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어 쫓겨나듯 떠났습니다. 듣자 하니 좁은 월세방에서 매일 돈 때문에 치고받고 싸운다더군요. 저는 보상금으로 공기 좋은 곳에 아담하고 편안한 집을 샀고 남은 돈으로 평생 써도 모자라지 않을 노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수묵화도 배우고 친구들과 크루즈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진짜 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은이와는 이혼 소송 중이고 직장도 못 구해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밥 한 끼만 사달라고 애원하더군요. 핏줄이 뭔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강 법무사님의 조언을 듣고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몇 달 새 폭삭 늙어버린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아라. 그는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업 자금 조금만 대주시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아들을 보며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또 퍼주면 내 5년의 고생은 물거품이 되고 이 아이는 영원히 구제불능이 될 것이란 걸 알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5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 밀었습니다. 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냉정하고도 사랑이 담긴 말을 건넸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다만 예전처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안 할 거다. 이 돈 네가 재기할 사업 자금 아니다. 당장 밥 굶지 말고 방세 내라고 주는 돈이다. 그리고 이 돈 떨어지기 전에 인력사무소를 가든 배달을 하든 식당 설거지를 하든 내 힘으로 땀 흘려 일자리를 구해라. 내 손으로
100만 원이라도 벌어보고 땀의 무게를 알게 될 때 그때 다시 찾아오거라. 저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강 법무사님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저는 가을 햇살을 받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내가 저 못난 놈한테 줄 수 있는 진짜 유산이에요. 돈 줘봤자 독약일 뿐이죠. 제 발로 서는 법을 가르치는 게 엄마로서의 마지막 돌이 아니겠어요? 저는 더 이상 현금 인출기 엄마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인 김영자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니라 철들 기회라는 가장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 남은 생을 온전히 저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